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었죠. 포에니 전쟁 이후에 중장보병으로 참여했었던 평민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토지는 황폐화되고 북아프리카에 새롭게 점령한 지방에서 되게 가격이 싼 곡물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자신들이 농사지은 농산물들은 판매가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땅까지 귀족들한테 팔아치워야 됐었던, 귀족들은 그 땅을 가지고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평민들에게 땅이 부족해지면서, 땅이 없어지면서 평민들이 위기를 겪게 되고, 이게 고스란히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귀족들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평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런 모습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분명했고, 평민들이 땅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분명했고요. 이걸 고쳐보기 위해서, 개혁해보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이 되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거죠. 문제가 분명했는데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뭐. 그래서 로마 사회는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반란이 벌어져요. 누구의 반란이었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신분이 노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신분보다도, 신분이 노예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임팩트가 좀 있는 게, 직업이 대단한 직업이에요. 검투사입니다. 검투사.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도 뭐 하는 직업일지 대충 느낌이 빡 오죠. 이게 이래서 한자가 중요하다니까. 그죠? 이 검검자고 싸울 투자잖아. 그죠? 싸우는, 그러니까 파이터야, 파이터. 왜 싸워?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 노예들을 시켜서 이제 하나의 스포츠 게임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관객으로서 즐기는 거지. 거기서 싸웠던 프로 검투사인데요. 지금 제일 비슷한 직업 하면은 UFC 프로파이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전문 의료팀이 있고 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어느 한 선수가 되게 좀 건강상의 위기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심판이 게임을 정지시키고 승부를 끝내죠. 그리고 의료팀이 투입돼서 긴급 조치를 취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검투사들의 경기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의료팀이 없고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고, 심판은 신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한 놈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들은 패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지고 나면 그 다음은 검투사가 아니고 시체예요. 이게 극단적인 싸움이죠. 극단적인 싸움. 근데 이제 그 많은 검투사들 중에 스파르타쿠스도 한 명이었는데, 이미 슈퍼스타급이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그 많은 경험들을 당연히 다 이겼을 거고요. 근데 얘가 이제 국가 전체가 혼란해지는 게 자기한테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르타쿠스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예가 되어서 목숨 바쳐 싸워야 되느냐,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가 원래도 경험이 많고 잘 싸우는 그런 검투사였으니까 인기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검투사들도 많은 거지. 걔들을 모아서 데려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다 검투사들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뒤지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막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막아냅니다. 이 검투사들의 반란을 막아낸 사람들이, 요거는 뭐 필기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둘이 같이 막는데 사실 조금 더 공이 있었던 건 이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검투사,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막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냈느냐, 누가 더 중심이 돼서 막았느냐, 이걸 사람들한테 알릴 때 그 여론전, 언론전에서 승리한 게 폼페이우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얘가 다 막은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우스가 권력이 엄청 세집니다. 얘랑은 당연히 경쟁자였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막는 데 누가 더 성과가 있는가, 요걸 알리는 여론전에서 폼페이우스가 이기면서 폼페이우스가 경쟁자였던 크라수스를 거의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인물이 중요한데, 카이사르도 사실은 원래는 크라수스 쪽 사람이었어요. 크라수스 쪽 사람이었고, 그래서 크라수스는 이때 밀리면서 다른 데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고요. 카이사르도 마찬가지로 쫓겨나서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크라수스는 다른 데 가서 전쟁하다 죽었고, 카이사르도 이탈리아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인상 장난 아니죠. 빡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진짜 이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윗사람이 관상이 이러면 도망가셔야 돼. 빡세, 빡세. 힘들어.
근데 힘들지만 일은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되게 능력 있는 타입이니까. 이 사람은 왜 이탈리아 바깥으로 쫓겨나는 걸 순순하게 받아들였냐면 자신 있다 이거죠. 나는 이탈리아 바깥에서 뭔가 내가 이 땅을 기회의 땅으로 삼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이게 보통 자신감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원래 이 땅 있죠. 요 땅. 요 땅은 지금으로 보면은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 몇 개들 그렇게 합쳐진 뭐 헝가리니 뭐 그런 나라들 있는 그런 땅인데 요 당시에는 어 아이고 요즘 지우고 요 당시에는 게르만인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게르만은 약간 이 시기에는 우리 옛날에 중국사 배울 때 북방민족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번듯한 국가가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소규모의 부족 단위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왜 북방민족도 틈만 나면 중국 내려오죠. 중국인들 괴롭히고 막 그러죠. 얘들도 그러던 때야. 얘들도 아무래도 로마가 문명적으로 더 발달해 있으니까 틈만 나면 내려와서 괴롭히고 괴롭히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생각에는 자기가 얘들이 자꾸 내려와서 괴롭히는 요거를 완전히 100% 막아내면 뭔가 이걸 기회로 지지를 얻어서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로마 정부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얘들을 공격해서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가 이걸 승인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카이사르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카이사르한테 저런 공격 기회를 주면 아마 여러 차례 이길 거고 그게 카이사르의 권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카이사르의 이런 제안을 자기가 게르만을 다 공격해서 게르만이 자꾸 내려오는 걸 알아서 막겠다. 요 제안을 승인을 안 해요. 그런데 승인을 안 하는데 카이사르는 단독으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정부의 승인을 안 받고 진행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보급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급을 받지 않고 단독 능력으로 이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다 차지. 어마어마하죠. 이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간치 자기가 차지할 만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지 로마 본국으로의 복귀를 제안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병사들의 활약 덕분에 게르만족이 자꾸 이탈리아로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었고 내 병사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병사들에 대해서 지금 로마 정부가 원로원이 이 병사들이 은퇴한 뒤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바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로마 정부가 이거를 승인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왜냐면은 애초에 이 군사 활동 자체를 로마 정부가 승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든 졌든 간에 카이사르는 단독으로 게르만족을 공격했을 때부터 불법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알면서도 한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돌아와서 자기 성과 냈다고 자기 따르는 병사들 땅 나눠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죠? 근데 카이사르는 자기 병사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땅을 줘야겠는 거야. 땅을 주려면 반드시 이탈리아로 내려가야 되겠고. 왜 여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내려가면 그리고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 지금 보시면 요 이 이탈리아 반도의 경계가 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로마 법상 이 이탈리아 반도 바깥에 있는 군대가 승인 없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면 이거 반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지금 본국으로 들어가겠다. 땅을 내 병사들 나눠줄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면 카이사르는 내 병사들 땅을 나눠주려면 승인을 못 받은 상태지만 내 병사들 땅을 나눠주려면 본국으로 들어가야겠는 거야. 근데 로마 정부가 승인을 안 내줬어. 그러면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민에 빠지는데 이때 나오는 얘기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면 몇이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주사위를 던져졌다는 건 이미 던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카이사르도 이 얘기예요. 주사위가 던져지면 결과적으로 몇이 나올지 예상을 못하는 것처럼 나도 이 강을 건너고 나면 반역자가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만약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나를 막는 많은 로마 군대를 마주할 텐데 그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지면 나는 반역자니까 끌려가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아니면 내가 로마 도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의 모든 전투들을 다 이기고 로마를 들어가서 다 차지할지 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임을 알면서도 루비콘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게 되고 예상대로 많은 군대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로마를 먹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여기를 점령하는 동안 자기가 이러고 다닌다는 소식을 계속 이탈리아한테 알렸어요. 이 로마 정부로 알렸단 말이야. 왜냐면 자랑하는 거지. 이 자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봐봐, 처음부터 이 활동은 승인받지 못했죠. 그래서 보급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현지에서 모든 식량을 다 약탈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봐봐, 로마 정부 니네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니네 필요 없어.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민들한테 이 소식을 계속 알리는 거죠. 내가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고, 내가 계속 이기고 있고, 내가 계속 영토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는 평민들 사이에선 영웅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반역을 결정하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 본토로 들어오면 반역자니까 많은 로마의 군대가 나를 마주하겠죠. 근데 그 로마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다 중장 보병들이고 평민들이잖아요. 그 평민들이 이미 카이사르의 팬이에요. 왜냐면 카이사르는 유럽에서 자기가 이겼던 걸 계속 로마에 알렸고, 그래서 로마의 평민들은 그 사이에서는 카이사르가 이미 슈퍼스타가 돼 있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로마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를 차지하게 되고 인기가 뭐 엄청나죠. 굉장히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평민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종신독재관에 취임합니다. 원래 집정관이 두 명이잖아요. 독재관은 한 명이에요. 이름에서 딱 느껴지죠. 근데 독재관은 원래 있었던 관직이긴 한데 늘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가 정말 전쟁이나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원로원의 의논이나 어떤 집정관 두 명의 결정, 이걸 다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운영하는 게 독재관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 이상을 못 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 근데 종신 독재관이래.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재관 하는 걸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취임했대잖아요. 그럼 올라간 거 아니야? 이 왜 가능하겠어? 평민들의 지지가 어마어마하니까. 그죠? 카이사르도 평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의 기본은 무조건 뭐예요? 국민들의 지지지.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그게 왕이라고 해도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치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사르는 이미 굉장히 인기와 지지가 많은 상황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정신 독재관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내 인기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쳐요. 빵과 서커스.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 물론 지금 평민들의 문제의 핵심은 땅이긴 하지만 카이사르는 로마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로마 시민들한테 무료로 식량을 나눠줍니다. 공짜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나눠줘요. 근데 이걸 하는데 국가 재정을 안 써. 왜냐면 이 사람은 유럽을 다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얻어낸 약탈한 재산들이 너무 많아서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다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서커스는 뭐냐? 검투사 경기예요. 검투사 경기 한 번 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입장료를 되게 좀 세게 받아요. 근데 이것도 무료. 이해되시겠죠? 검투사들 상금 어마어마하게 주면서도 이걸 보러 오는 시민들한테는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도 되게 막 감히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 영웅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로마 시민들한테 공짜로 식량 나눠주고 공짜로 막 검투사 경기 재밌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내가 좋아했던 영웅이 나한테 밥도 주고 재밌는 것도 보여주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민들 사이에서 지지가 폭발하는 거죠. 이거 누가 싫어할까? 이런 모습들을. 귀족들이죠. 왜냐면 보세요. 종신독재관 죽을 때까지 혼자 다 해먹겠다. 뭐랑 비슷해요? 왕과 비슷하죠. 왕. 근데 지금 로마의 정치 형태는 뭐예요? 공화정이잖아. 그 공화정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귀족들이 만들었다고. 근데 귀족들은 공화정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공화정이 정답이고 진리고, 공화정이 깨지면 로마 사회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카이사르가 보여주는 모습은 거의 왕에 가까운 모습이고, 이 모습 그대로라면 공화정이 깨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은 카이사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 손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인물은 브루투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진짜 완전 꼬맹이일 때부터, 막 4살 5살일 때부터 카이사르가 되게 아끼고 총애하던,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브루투스에게 카이사르가 이렇게 암살당하고 말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뭐 말로는 그래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이사르 유언이 그거였다고 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얘기였다고 하죠. 왜냐면 정말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아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걔가 나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브루투스도 사실은 카이사르를 진심으로 존경해 왔었어요. 하지만 공화정이 더 중요했던 거지. 아무튼 그렇고 요 말은 이제 정치 세계에서 막 배신이나 배반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될 때 그럴 때를 표현하는 어떤 속담으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아무튼 카이사르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근데 카이사르도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엄청 좋아했잖아. 근데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쉬우니까 카이사르를 대체할 만한 존재를 찾겠죠. 누가 제일 가까워 보이겠어? 아무래도 카이사르의 자식이죠. 카이사르의 자식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카이사르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카이사르의 친아들은 아니고 카이사르가 누나가 있었거든요. 카이사르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고아가 됐으니까 자기 아들로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너가 내 조카인데 내가 네 삼촌인데 이젠 삼촌 아니야. 아빠 해봐. 아빠. 이렇게 해서 아들로 딱 드려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생각보다 능력이 쩔었던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역사 배경으로 하는 게임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양 역사 배경의 게임들도 있거든요. 뭐 토탈워라든지 있는데 그 아니면 뭐 문명도 그렇고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게임에서 이제 캐릭터가 나오잖아. 근데 그 캐릭터가 역사 실존 인물인 경우들도 있죠. 카이사르가 보통 캐릭터로 나오면 캐릭터에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카이사르는 전략의 맥스로 찍혀 있어요. 능력치가. 그러니까 전쟁을 잘한다는 거지. 전략의 맥스로 찍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은 잘 못해요.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서 전쟁은 아그리빠라고 자기 친구한테 다 맡겨요. 근데 걔가 또 기가 막히게 옥타비아누스는 여기에 능력이 맥스로 찍혀 있어요. 정치.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임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의 정치 능력을 거의 세계사상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놔요. 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정치의 기반은 뭐라고? 지지라고. 지지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뭘까? 내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혹은 최소한은 나를 싫어하진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더 최소한은 싫어할 때 싫어하더라도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를 잘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어떤 좋은 아이템을 물고 태어났어요. 왜? 양아버지긴 하지만 아버지가 카이사르잖아요. 더구나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한테 대부분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다 물려주고 가요. 여기서 그 아셔야 될 게 조금 복잡한 관계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집트 여왕이잖아. 카이사르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정치적 동맹 관계이기도 해서 요게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집트 전체가 피스쿠스라 그래서 이집트라는 국가 전체가 옥타비아누스의 개인 재산화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재산도 어마어마한 거고. 근데 카이사르는 이미 평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카이사르가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전쟁 영웅이어서,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빵과 서커스였죠. 식량 나눠주고 공짜로 재밌는 거 보여주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잘하는 애니까 지지를 많이 받아야겠죠. 근데 아빠가 잘했던 것 중에 전쟁 영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왜냐면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재산이 많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했었던 빵과 서커스, 사람들한테 식량 나눠주고 또 막 재밌는 검투사 경기 보여주고 이거 그 정책 그대로 이어나가요. 왜? 평민들의 지지를 자기가 고스란히 이어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평민들의 지지는 확보했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누구의 지지가 남았을까? 보세요.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지. 옥타비아누스가 봤을 때 아버지가 죽었던 이유, 그죠? 아버지의 한계점 뭐예요? 누구의 지지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얘를 싫어했어? 카이사르를.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과제는 옥타비아누스는 아빠가 하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기만 하면 평민들의 지지는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귀족들의 지지를 아버지가 확보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반성을 할 거면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야죠. 최소한 귀족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혹은 공격하지 못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귀족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귀족들이 카이사르를 죽였던 이유, 그 이유를 없애야 돼. 귀족들이 카이사르를 죽였던 이유 뭐예요? 카이사르가 뭐를 깰까봐? 공화정을 깨고 본인이 왕이 될까봐. 그걸 걱정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사실상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평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미 호민관이었고요. 또 권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미 집정관을 동시에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페라토르라 그래서 이미 로마 전체의 군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군대의 대부분의 이제 비용이나 식량 이런 것들이 옥타비아누스의 재산에서 나가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미 왕과 가까운 권력이야. 이미 누가 봐도 왕이야 사실. 그냥 왕이라고 봐야 돼. 저 정도 권력이면.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누구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절대 뭐가 아닙니다. 왕이나 황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저는 프린캡스입니다. 저는 절대 왕이나 황제가 아니고 그냥 시민인데 번호가 1번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집정관하고 호민관하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왕이고 황제고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아가서 원로원이 이런저런 충고를 하면 내가 독재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다 존중해주고 다 들어줘요. 그럼요. 원로원 의원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 식이야. 원로원은 모르겠어요. 진심은 옥타비아누스를 싫어했을 수도 있겠죠. 원로원의 귀족들이. 하지만 어쨌든 원로원의 귀족들이 옥타비아누스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자기가 황제라고 하고 있지도 않고 그 부정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원로원의 여러 가지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도 다 존중을 해주는데 어떻게 까? 더구나 귀족들은 이미 한번 평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카이사르를 죽여봤잖아요. 그때 평민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명분도 없이 옥타비아누스 조금이라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암살하고 죽여버리면 평민들이 귀족들을 용서하겠어요? 절대 용서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의 판단은 죽이지 못할 거라면 오히려 반대로 존중을 해주자. 그래서 원로원이 나서서 옥타비아누스를 이런 존재로 칭호를 붙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 한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로마를 실질적인 제정이라고 봐요. 제정이라는 건 뭐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제정이라고 해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제정이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그 순간부터가 로마 역사의 제정의 시작이라고 봐. 황제가 나타난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공식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된 적이 없는 거죠. 왜? 본인이 부인했으니까. 저는 황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아들로 또 양자로 들여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씁니다. 이 다음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제정이 시작되고요.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로마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전성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 이런 뜻인데 저 팍스가 영어 피스 있죠. 영어로 평화가 영어로 피스잖아요. 그 피스를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팍스가 돼요. 그래서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가 너무 강력하니까 주변 나라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쉽사리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이걸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라고 하고 이 용어는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 로마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당시에 강력한 나라들을 넣어서 그 나라가 주도하는 평화 이런 식으로 바꿔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이 오현제가 이 사람들인데 조금 신기하죠. 중간에 멍청한 사람이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연달아서 5명씩이나 되게 이렇게 현명한 황제가 나타났다는 게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저 오현제가 지금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렇게 5명인데 글자가 작죠. 5명의 황제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네르바 보시면 되게 좀 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되게 늙은 나이에 황제가 돼요. 그리고 늙은 나이에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로서의 업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업적이 한 가지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그동안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네르바는 그걸 확정지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친아들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쓱 봐서 장군들이나 관료들 중에
쟤 좀 똑똑하다. 쟤 좀 능력 있다. 너 일로 와봐. 그럼 얘 폐하. 이렇게 딱 가면은 폐하가 아니고 아빠 해봐. 아빠. 이렇게 해서 양자로 드려요. 걔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지.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황제도 또 일로 와봐. 아빠 해봐. 그래서 또 물려주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왜 오현제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다섯 번째에서 이게 끊긴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나중에 보겠지만 철학자로도 유명한 그래서 명상록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이기도 한데 스토아파에 되게 유명한 그런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렇게 철학적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사랑을 포기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황제의 자리는 친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준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준다는 그 전통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한테서 깨진 거죠. 그 아들이 코모두스였는데 얘는 좀 애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막 정치를 막 개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로마가 쇠락세로 접어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